토질이 좋아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파종과 정식, 뿌리식물 수확 시 잡초의 뿌리를 어떻게 감당하죠? 요즘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여러 번 방송과 댓글로 답했듯이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서 하죠. 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을 키우는 방법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아니 무한대의 방법이 있어요. 풀을 자르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의 방법이 있고 풀을 뽑는 방법 역시 무한대의 옵션이 있죠. 그런 무한하게 존재하는 옵션 중에서 현재의 상황과 목적과 미래에 발생할 변수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일일이 모두 설명하고 알려주려면 지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쉴 틈 없이 말해줘도 부족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줄 계획이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지금 단계에선 토양이 활성화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토질이 좋아지는 걸 이해했다고 해서 곧장 파종과 정식과 수확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기가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해서 곧장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토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토양을 활성화시키는 법도 무한대로 많지만 공통적인 것은 토양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렁이 등의 토양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식물 뿌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큰 줄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토양 동물만을 이용하는 방법, 식물 뿌리만을 이용하는 방법, 토양 동물과 식물 뿌리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 토양 동물을 더 많이 이용하고 식물 뿌리를 덜 이용하는 방법, 식물 뿌리를 더 이용하고 토양 동물을 덜 이용하는 방법 등 무한하게 많은 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저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풀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번 암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항상 써먹을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해답을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거든요. 저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 모든 밭들의 토양 상태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게는 똑같은 상태의 밭이란 없어요. 풀과 농작물이 공존할 수 있고 유효토심이 깊고 토양 미생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밭이 있는가 하면 척박해서 풀과 농작물이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잘 자라지도 못하는 밭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밭에서 통하는 방법이 저 밭에서는 통하지 않죠. 또한 이런 분들은 모든 식물이 같은 방식으로 발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가능한 건데 모든 식물이 발화하고 성장하는 방식에는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해요. 동물로 따지면 닭과 돼지의 출산 방식과 성장 과정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성을 잘 이용하면 풀을 이용하면서도 편리하게 농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오늘 언급할 별꽃이라는 식물과 서양 잔디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켄터키 블루그라스처럼 추울 때 잘 자라지만 더울 때 잘 못 자라는 식물이 있고 반대로 더운 여름에 잘 자라고 추운 봄, 가을에는 잘 못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달래나 냉이 등 봄나물로 유명한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봄에는 잘 자라지만 더운 여름에는 잘 자라지 못하거나 성장을 멈춥니다. 상추나 양배추나 감자 등 더운 여름에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은 의외로 많죠. 또한 일반 농작물처럼 가을이 오고 서리가 와야 시들고 죽는 식물이 있고 밀이나 보리나 호밀 등 초여름에 결실을 맺고 시들어 죽는 식물도 있죠. 또한 상추처럼 작은 씨앗들은 발화를 해도 유기물 멀칭을 뚫고 성장하지 못하지만 보리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감자처럼 큰 씨앗들은 발화를 하고
유기물 멀칭을 뚫고 성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씨앗의 크기가 클수록 더 두터운 유기물 멀칭을 뚫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조합해서 이용하면 다른 식물들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리나 밀을 겨울 동안 키운 후에 봄에 농기계로 눕혀버리면서 동시에 옥수수를 파종하는 거죠. 앞쪽에 있는 롤러로 녹비 식물을 눕히면서 뒤쪽에 있는 파종기로 씨앗 크기의 골만 판 후에 옥수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보리나 밀은 수확기에 자연적으로 말라 죽기 때문에 옥수수가 발화되고 성장할 때쯤이면 단지 잡초의 성장을 막아주는 토양에 단단하게 고정된 멀칭 역할을 할 뿐이고, 저렇게 유기물로 멀칭이 되면 밭을 갈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아도 옥수수가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옥수수는 씨앗이 크기 때문에 저 정도 멀칭은 뚫고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조금만 써서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면 밭을 갈지 않고 농약과 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농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한 평의 밭이나 10만 평의 밭이나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는 마찬가지일 뿐이고 도구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댓글이 의외로 자주 달립니다. 이 세계 농업은 작은 텃밭에서만 가능하고 몇천 평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인데, 자신이 아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겠죠. 참고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한 사람의 편견으로서 시작되고 끝날 때도 한 사람의 편견으로서 사라지고 다른 지식으로 대체되게 되더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아는 지식만이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는 확신이 강해지더군요. 어린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싶어하고 빨리 배우는데 노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싫어하고 배우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현재 지구는 관행농업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40년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40억 명이었던 시절엔 에너지 낭비를 해도 괜찮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켜도 괜찮았었는데, 세계 인구가 2배 증가해서 80억 명을 넘겼고 에너지 소비와 식량 소비는 과거보다 몇 배 더 증가했죠. 결국 에너지 부족과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관행농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비교적 에너지 낭비 수준이 높은 유럽 선진국들은 질소 배출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관행 농부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죠. 이건 작년 BBC 기사인데 All the farmers in England will be paid to retire under a UK government scheme to bring new blood into the trade. 영국에서는 나이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중단하고 은퇴하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더군요. 환경 문제 때문에 관행농업을 버리고 새로운 농업으로 변해야 하는데 나이 든 농부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젊은 농부들과 세대 교체를 유도하기 위함이죠. 가끔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언급을 하면 노인분들이 이렇게 농담거리로 생각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나는 얼마 살지 않겠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비료나 농약도 안 치고 살충제나 제초제도 안 친다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들은 어차피 오래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관행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분들이 더 많더군요. 하긴 나 같아도 당장 다음 주에 지구가 멸망하고 모두 죽는다면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그런 농부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은퇴시키는 것이 국가적 이득이고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망초를 뽑아버리고 4가지 종류의 서양잔디 씨앗을 혼합해서 뿌리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서양잔디를 키우려고 씨를 뿌렸던 곳인데 어머니가 모두 뽑아버리고 결국 망초밭이 돼버린 곳입니다. 망초는 관리하기 불편하고 너무 크게 자라고 야생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풀을 절대로 뽑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모든 풀은 차이점 없이 똑같으니까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키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A, B, C, D, E, F, G인데 듣는 분들은 모두 다른 것을 듣습니다. 7개를 말해도 하나밖에 못 듣는 분들도 있고 3개나 4개를 듣는 분들도 있고 7개를 듣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개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파란색을 말했는데 노란색으로 알아듣기도 하고 초록색을 말했는데 빨간색으로 알아듣기도 하죠. 물론 A를 말했는데 K로 알아듣거나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알아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말을 할 뿐이지 그걸 제대로 알아듣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영역이죠.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문까지 안내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을 열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언어 전달력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형편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 때문인데 주말 농장에서 내가 원하는 풀이 자라는 면적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면적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말 농장 전체 면적의 0.3%도 안 되죠. 하지만 주말 농장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계 농부가 원하는 대로 풀을 키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참고 참다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면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격이 나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설명하고 약속받은 대로 일을 진행시키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은 0.3%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죠. 주말 농장에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을 키우고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매년 주기적으로 풀을 뽑고 내가 원하는 풀씨를 뿌리고 물을 뿌려주죠. 풀을 뽑지 않고 죽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처리해야 할 풀들이 많고 나를 제외하고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합니다. 풀을 뽑으면 마치 척박한 땅에 두더지가 지나가서 두더지 피해를 입는 것처럼 흙이 들리고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되고 다른 식물들의 뿌리가 노출되어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원하는 풀씨를 뿌리고 물을 뿌려주거나 비가 오기 직전에 뽑는 것이 좋죠. 안 뽑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안 뽑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이나 늦어도 이른 봄에 위치별로 적합한 풀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주말 농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Thank you. They're happy today. There you go. There you go, fellas. 한편 옥상 텃밭에서는 뿌리가 큰 식물의 경우엔 절대로 뿌리를 뽑지 않아요. 뿌리 상단을 잘라주면 식물은 더 이상 싹을 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죠. 이건 작년 겨울부터 6개월 동안 꽃대를 계속 잘라주면서 나도 먹었지만 주로 닭의 먹이로 활용했던 루꼴라인데 루꼴라는 비교적 꽃대가 빨리 올라오지만 꽃대를 계속 잘라주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수확할 수가 있죠. 나중에는 뿌리가 굵고 길게 퍼지게 되는데 뽑지 않고 잘라서 죽이면 큰 이득이 됩니다. 풀을 자를 때 쓰는 도구는 낫이나 예초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풀을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장대낫을 사용하면 예초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노동력은 더 들지만 곤충 생태계를 덜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농사와 삶이 여유롭다면 매일 조금씩 운동 삼아 하면 좋아요. 여기? 어디? 저기. 제 사막이 아니야? 예. Oh, Maybe because I Maybe. threw it. One leg is missing. oh no. 이 사마귀는 올봄에 옥상 텃밭에서 가져온 알에서 부화한 사마귀인 것 같은데 다리 하나를 잘려버렸네요. 조심하면서 작업을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주말 농장에서는 참으로 귀한 곤충인데 과연 겨울까지 살아남아서 알집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풀밭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방법인데 최소한의 삽질을 조심스럽게 해야 동물 생태계와 식물 뿌리를 적게 파괴하게 됩니다. 이미 풀들의 성장이 왕성한 시기이고 매일 방문해서 관리해 줄 수 없는 주말 농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삽으로 최소한의 토양 파괴를 하고 있는 거죠. And then come this way. You could stay. Do you see the line that we started? No. We're getting too close here. We want to be at least like back there. Okay? Here? Yeah. What line? Huh? I don't see that line. Look. See how these are all in line? Look, 1, 2 here, 3 here, 4 here. Making holes in a line. You're a little bit too close, but that's okay. 한편 아직 풀씨가 발아하기엔 낮은 기온에서도 보리나 호밀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겨울 재배용 녹비 식물들은 대부분 발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골만 파고 씨앗을 뿌려주면 풀보다 먼저 싹이 나서 자라게 되죠. 하지만 이미 풀들이 왕성하게 자란 늦은 봄에 서양 잔디씨를 파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 고양이가 볼일을 보고 있는 장소처럼 풀을 모두 뽑아서 죽이거나 뿌리의 상단을 잘라서 더 이상 싹이 나오지 못하게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서양 잔디가 맨 땅을 덮게 되는 거죠. 한편 여름에 풀과 호박이 많이 자라던 밭에 늦가을에 보리를 심고 싶으면 그냥 보리 씨앗을 먼저 뿌려준 후에 풀을 모두 잘라서 덮어주면 보리가 발아하고 자라게 되는데 그 상태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옥상 텃밭에서도 가을에 보리 씨앗을 뿌린 후에 옥상에서 생산된 유기물로 덮어주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 자라기 시작해서 씨앗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잘라서 씨앗도 함께 멀칭해주면 질소 함량이 높은 멀칭이 되는 것이고 씨앗이 완전히 여문 후에 씨앗을 수확하고 멀칭해주면 질소 함량은 적고 탄소 함량이 높은 멀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수확한 보리는 약간 작고 덜 여문 것은 닭을 먹이고 닭의 배설물을 토양에 공급해서 질소 함유량을 높여주고 크고 잘 여문 것은 내년을 위한 파종용 씨앗으로 사용됩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일반 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줄기를 잘라서 멀칭해도 되고 자르지 않고 그냥 눕혀서 멀칭해도 괜찮아요.
호밀이나 청볼이나 귀리나 어차피 열매를 맺은 후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죽거든요. 멀칭했던 곳에 상추나 토마토처럼 멀칭을 뚫고 나올 수 없는 작은 씨앗을 파종해야 할 때는 코코피트로 덮고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 토양을 조금 파내고 멀칭된 유기물을 묻고 파종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토양을 많이 변형시킬수록 토양동물이나 겨울잠을 자는 지상곤충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작업해야 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옥수수나 호박처럼 씨앗 크기가 큰 식물들은 멀칭된 상태에서 그냥 파종해도 멀칭을 뚫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풀과 유기물을 이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설명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 방법들만이 옳으니까 암기했다가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자연의 이치에 맞게 무한대로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정답은 하나가 아니니까 현재 상황과 목적과 미래의 변수들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용하기 좋은 풀 하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풀은 별꽃이라는 풀인데 겨울에 무가온 온실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하는 식물이죠. 처음 이 풀을 눈여겨보게 된 계기는 겨울에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 풀이 자라는 곳에서는 겨울에도 상추가 죽거나 냉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게 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도 뿌리가 워낙 가늘고 지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을 억압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잎이 넓지 않고 줄기가 가늘어서 햇빛과 바람을 비교적 덜 차단하더군요. 그래서 겨울에 다른 식물 보호용으로 키우면 좋고 겨울과 봄에 토양 활성화를 위해서 키우면 좋더군요. 그리고 추위에는 강하지만 강한 햇살에는 약해서 켄터키 블루그라스처럼 햇살이 강해질수록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밭에서 키우기 매우 좋은 풀입니다. 게다가 줄기에 섬유질이 적고 수분이 많으면서 약해서 손으로 움켜잡고 뜯어도 쉽게 뜯기고, 다른 풀들에 비해서 탄소 함량이 낮고 질소 함량이 높아서 사료와 질소질 녹비식물로서 가치가 높죠. 전통적으로는 잇몸과 치아에 좋다고 해서 사용이 되어 왔었고, 봄나물로 무쳐 먹거나 겉절이 혹은 된장찌개에 넣기도 하고 빈대떡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어왔죠.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된 전통이라고 하던데 1월 7일에 별꽃을 포함한 몸에 좋은 7가지 풀로 만든 나나쿠 사가유라는 죽을 먹더군요. 서양에서는 정식 명칭으로는 별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스텔라리아가 포함된 스텔라리아 미디아라고 부르지만, 흔히 칙위드 번역하면 병아리 풀이라고 부르면서 샐러드로 즐겨 먹습니다. 병아리 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닭들이 좋아하는 풀이고 닭들 건강에 좋은 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에도 무가온 온실에 별꽃을 풍족하게 키웠었죠. 겨울과 봄에 닭들에게 최상의 먹이이면서 3개월 정도 빠르게 토양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에는 몸이 불편해서 주말 농장에 방문하지 못했고 3월 말에 가서 보니 무성하게 자라 있더군요. 중요한 게 풀을 뽑으면 안 되고 뽑는 건데? 뜯어야 돼. 그게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뿌리는 남겨둬야 된다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계속 자란다고. 맨 땅을 만들면 안 돼. 너는 그거가 있었는데. 1차로 수확을 해서 닭을 주고 하은이 빨리. 씨앗을 파종하고, 다음 주에 가서 보니 어머니가 제초제를 뿌려서 모두 죽이셨더군요. 온실을 만들었던 모든 목적이 사라졌죠. 일단 어쩔 수 없이 다시 2주마다 양배추 10kg씩을 주문해서 닭들에게 먹였고, 참고로 토양에 만들어 놓았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2달 정도 손해를 받고 당연히 발화율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곳에도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씨앗 파종을 위해서 작년에 온실을 만들어 놓고 겨울 내내 상추와 별꽃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온실을 철거해 버리셨습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치워버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상추 모종을 주문해서 심고 다시 온실을 만들 겨를은 없어서 비닐을 주문해서 그냥 덮었습니다. 이것도 2달 정도 손해를 본 셈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행을 했죠. 비닐을 걷고 별꽃을 수확해서 닭에게도 주고 접근해 볼게요. 오, 잘 먹는다. 하지만 이 별꽃도 몇 주 후에는 어머니가 제거해 버리시더군요. 5월이 돼서 노지 별꽃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해도 어머니는 닭에게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내가 수확해서 닭에게 줘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곧 어머니가 제초제로 죽여버리십니다. 토양을 활성화시켜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닭들에게 좋은 먹이이고 햇살이 강해지는 6월부터는 자연히 세력이 약해진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으십니다. 제초제로 모두 죽이고 이런 쓰레기 곡물을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해서 먹이는 게 옳다고 믿으십니다. 사실은 사료를 먹이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믿고 계시죠. 어머니는 석유로 만든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연료를 태워가며 농사를 하고 운반을 하는 곡물을 돈을 주고 사다가 닭에게 먹이고 닭은 2년 동안 매년 360개 정도의 알을 낳다가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닭은 주변에서 농약과 비료 없이 그냥 자라는 풀이나 호박이나 오이나 과일 등을 주로 먹고 가끔씩 지렁이나 곤충들을 먹으면서 매년 70개 정도의 알을 낳고 20년을 사는 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그런 닭들이 더 건강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계란이 더 건강하고 가치가 높은 계란이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가장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은 닭이 1년에 70개 정도의 계란을 낳는 게 정상이라는 점이죠. 관행농업의 세계에서 닭은 여러 백신과 약을 먹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갇혀서 지내면서 곡물과 농약과 식품 첨가물과 가공된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먹고 오염된 고질소 배설물을 강물로 배출하면서 1년에 360개 정도의 알을 낳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 농업이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인구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축들에게 곡물 대신 풀만 먹여도 여러 가지 에너지 부족 문제와 식량 위기와 환경 문제가 해결됩니다. 7을 소비해서 10을 생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1을 소비해서 4를 생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거나 이미 늦은 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차피 길게 살아야 10년, 20년이기 때문에 30년, 4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좀 더 자세히 제초제에 대한 방송을 만들 계획인데 이렇게 밭 중앙에 제초제를 뿌리면 그게 친환경 제초제든 소금물이든 식초나 빙초산이나 김치국물이든 토양 생물을 죽이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해버립니다.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살려놓은 토양도 순식간에 파괴되며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려면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생물이 파괴된 토양에서는 풀조차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나 덩치가 큰 식물들은 죽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들을 하시던데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충격은 누적된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라도 그런 충격이 누적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죽지는 않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 혹은 폐렴이나 암에 걸려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토양 생물이 멸망한 토양에서는 관행농업만 가능해집니다. 토양 동물이 없고 풀뿌리도 없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된 토양에 아무리 유기물을 가져다가 투입하고 덮어줘 봤자 그걸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분해해 줄 생명체가 없어요. 오직 구더기 계열만 생존해서 분해할 수 있을 뿐이죠. 여긴 작년에 어머니가 제초제로 풀을 죽인 곳인데 작년 가을에 덮어준 낙엽이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있고 2달 전에 심은 모종이 성장을 못하고 단지 죽지 않고 살아만 있습니다. 이것이 살려보려고 옥상 텃밭으로 가져온 고추 모종인데 2달 동안 줄기와 잎과 뿌리는 거의 성장을 못하고 고추만 3개 열려 있네요. 제초제로 모든 생명을 죽인 토양에서 농사를 하고 싶으면 앞서 말했듯이 관행농업으로 비료와 농약과 영양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토양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다면 이 세계 농업은 불가능해요.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농사법을 암기하고 있다고 해도 이 세계 농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비밀에 관해서 공개할 생각인데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공개하는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이 세계 농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농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어머니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했는데 어머니와는 사고 방식부터 세계관까지 거의 모든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나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개인 과외를 붙여줬는데 영어를 전혀 배우지 못했었죠. 서울대 영문과 학생과 서울대 치대 학생을 1대1 과외로 붙여줬는데도 3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수업 때마다 암기해야 할 것만 지급받았고 뭘 배운 적이 없었죠. 나중에 캐나다에 가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깨닫게 됐는데 그 2명 모두 영어를 못했더군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시용으로 암기만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음을 못하니 말을 하고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기호를 외웠어야 했죠.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이더군요. 영어든 수학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음악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어떤 분야든 암기를 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암기를 해서 지식을 늘려가는 방식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암기할 수 있는지 나에겐 신기할 뿐입니다. 물론 나도 언어나 전화번호처럼 실용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쉽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장을 암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애를 쓰면 몇 문장은 외울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로서 대사를 암기할 때 장애가 심했습니다. 여러 문장으로 된 대사의 단어를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외워본 적이 없죠. 당연히 연극은 참여할 기회가 있어도 도망쳤었습니다. 반면에 이해를 하면 곧장 접수가 되고 암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항상 기억하게 되고 언제든 꺼내서 쓸 수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식들과 쉽게 연결되거나 합쳐지게 되죠. 외우고 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떤 이론을 그대로 암기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의문을 갖고 이해하도록 노력한 후에 이해를 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유형이 우월하거나 어떤 유형이 옳고 어떤 유형이 틀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인간 사회에선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필요하고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